9월 11일 수요일 아침 이슈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신인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키워드 보겠습니다. 대선 토론, 우리나라 아닙니다. 미국의 대선 토론, 유산 취득세, 대출 절벽, 유통주 순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오전 10시이죠. 우리 한국 시간으로 이제 미국 대선 11월 5일이니까 50일 남짓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끼칠 텐데 관전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이번에 장중에 토론이 진행된다는 점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각 후보마다 예상되는 이 우세 관련주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점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디가 우세할까? 이거를 미리 볼 수 있느냐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박빙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9월 들어서 실시된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 결과 최근 10개를 하나하나 뜯어봤는데요. 해리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온 조사가 5개, 그리고 4개는 트럼프 우세인데 1개는 45대 45 동률로 나왔습니다. 지지 안 하는 게 10% 있었고. 오늘이 완전히 결정하겠네요, 토론이. 이 토론 따라서 굉장히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쪽의 우세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는 점 봐야 될 거고, 그래서 증권과 토론 결과에 따라서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진행될 수 있다. 이 점을 지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별 관련주가 굉장히 다른데 일단은 해리스 후보 우세 경우에는 친환경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IRA라든가 지금 바이든 정부가 행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승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2차 전기라든가 전기차 관련주에는 당연히 기회가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다. 이 점을 장중에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트럼프 후보가 우세해지면은 국내 조선주를 한번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는 지금 중국과 대립각을 다시 세우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조선업 경제가 이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더 강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지금 신조성과 계속해서 경신되고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 데서 반사이 거둘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거 사실은 2029년에 있을 수 있다는 거를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선박이 2028년까지는 다 차 있거든요. 어쨌든 조선주에 대한 투자 심리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점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유지보수도 있으니까요, MRO 같은 거. 그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재선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 국방이라든가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미군 철수 얘기했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었거든요. 이 방산주에 대한 관심 아니면 지정학적 위기가 조금 더 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우세할 경우 이 정도에 대한 증권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양측 후보 모두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유리한 관련주도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 관련주가 그렇습니다. 이 양측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모두 이 전력 수요 고치고 더 수요를 늘려나가겠다, 인프라 정비해 나가겠다라는 점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지금 증시가 조정장인 것을 감안하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한쪽 후보가 미리 될 거라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 이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인프라나 아니면 산업주 중심으로 대항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토론 결과에 따라서 2차 전지 전기차냐, 조선에너지냐 뭐 이렇게 갈릴 것 같고, 전력 쪽은 다 수혜를 받을 가능성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두 번째 이슈는 상속세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울고 웃죠. 유산 취득세라는 새로운 방식을 내년에 도입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밝혔는데, 상속세 때문에 뭐 해프닝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삼성에서도 이제 지분 막 쏟아지고, 넥슨은 대주주가 정부가 되는 그런 아주 코미디도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이번에 바뀔 가능성이 높은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 개편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상속세 전면 개편과는 조금은 다릅니다만 어쨌든 정부가 한 발 앞으로 나아갔고 야당도 여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해줬다는 점에 의의가 있겠습니다. 유산 취득세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 20억 정도 하니까 20억을 두 형제가 나누어 갖겠다라고 이런 상황을 가정해보죠. 현재 체계로는 20억 자산에 대한 전체로 세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세율이 40%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유산 취득세로 가게 되면은 각각 나눠받는 두 명의 재산을 분할한 이후에 세금이 붙기 때문에 10억 이렇게 세금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금이 최종 세율이 40%가 아니라 30%로 경감이 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나눠 가질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산 취득세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게 되면은 실제로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
마치 이제 부동산뿐만 아니라 20억 넘는 뭐 15억 넘는 증시 관련 자산들, 주식이라든가 뭐 펀드도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중산층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 시장에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꽤 계시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누진세니까 애가 많을수록 유리하겠네요. 유산 취득세로 바뀌면.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야당도 유상 취득세 도입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한 부분 이거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정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유산 취득세 법안을 제출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윤석열 정부가 도입 처음에 출범할 때 얘기했던 상속세 개편을 하겠다. 이 여기에 대한 게 처음으로 이제 스텝이 밟아지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 의미가 큽니다. 이런 식의 개편이 증시에는 긍정적일 거다. 요 얘기죠? 예, 일단 긍정적이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지금 아까 기업 상속 얘기하셨는데 기업 상속에 대한 세금 개편이 일어나려면 상속세가 자본이득세로 개편이 될 수 있느냐, 바뀔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자본이득세라는 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기업을 상속받을 때가 아니라 이 기업을 팔 때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상속받았을 때도 단순하게 지분 팔아서 상속세를 낼 부담이 없으니까 넥슨 같은 사례는 없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마 과세 이연 효과 때문에 단순하게 세수에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이 가업 승계라든가 상속 문제가 좀 사라질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한편으로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유산취득세 그리고 자본이득세 모두 윤석열 정부가 도입하고 하려던 것이었는데 일단 유산취득세 먼저 시작됐으니 그다음은 자본이득세도 지금 야당의 동의가 있을까 이런 점들을 살펴봐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물살을 타게 되면 우리 증시는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도 생각해볼 부분입니다. 네, 내년 상반기에 이제 뭐 법을 고치든지 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고요. 자, 다음 이슈는 대출 정책인데 그동안에 많이 헷갈리셨죠.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 차관급인데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잘 안 보이고 오히려 이제 금감원장이 목소리가 크면서 혼란이 좀 큰 측면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깔끔하게 사과를 했단 말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깔끔하게 사과도 예의적입니다. 보통은 도의적 책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혼선을 들여 사과한다라는 직접적인 워딩을 했죠. 그만큼 지금 이게 시장에 큰 어떤 부작용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8월 25일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8월 25일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수도권 집값 관련 정부 당국의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라고 하면서 9월 이후에도 대출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지금 이상으로 8월 이상으로 규제를 강력하게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뭐 최근에 그 재발절인 우리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은행권들에서 대출을 확 줄여버리는 대출 규제를 문턱을 높이는 효과가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 대출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내 집을 갈아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였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시중은행장 18개 은행장들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때 직접 사과를 하면서 이 제도를 좀 고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각 은행들이 뭐 우리은행도 그렇고 신한은행을 필두로 해서 조금씩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이 실거주 목적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식으로 극적으로 또 전환이 됐었는데 일단은 그동안의 혼란을 가져왔던 은행주 투자에서는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생각해봐야 될 게 그렇다고 해도 지금의 혼선이 해결됐다고 해도 가계대출을 계속해서 금융당국이 보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추가 규제 가능성이 없어진 거냐? 지금은 혼선만 정리됐을 뿐 앞으로 정부가 또 뭐 할 가능성 남아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인데 지금 8월에 대출이 많이 늘었고 9월 대출이 계속해서 는다면 아마 연말 중에 2단계 DSR 이후에 3단계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염두에 되기 때문에 지금은 혼선 정리 정도에만 의미를 둬야 되지 대출이 확 풀리겠구나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증권가의 중론입니다. 네, 그렇겠죠. 집값이 뛰고 있는데 뭐 확 풀어주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맞습니다. 은행의 자율성을 조금 더 높여주면 밸류업 뭐 이슈도 있고 하니까 은행주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잘못된 거 바로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설주에도 뭐 나쁘지는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 풀린다는 거는 건설주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그래서 제가 뒤에 말씀드렸을 부분에서도 국민연금이 건설주 담는 흐름이 났다는 것도 보실 만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거 바로 보겠습니다. 지금 기관들의 움직임 우리 항상 우리 쫓아가봐야 되죠. 특히 국민연금 중요한데 유통주를 요즘 들어 담는다. 요 얘기가 일단 나왔단 말이죠. 어떤 내용이죠? 일단 지금 우리 증시 사실 조정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조정장 진입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연기금들이 이마트랑 BGF 리테일 대표적인 유통주입니다.
이마트는 34일 연속으로 담았고요. BGF 리테일도 보니까 열흘 가까이 담았습니다. 수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BGF 리테일은 이제 편의점 하는 데죠. 맞습니다. 유통주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 큰 틀에서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는 증시 방어주로 인식이 됩니다. 이 큰 손들에서는 그렇고 그래서 증시가 하락할 경우에 유통주는 시장 대비 수익률을 좀 상회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또 하나는 지금 금리가 내려가고 있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 소비재 물가가 잘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 환율까지 어느 정도 도와주기 때문에 지금 정도 소비가 계속 내수부진 하면은 이제 거의 다시 올라갈 때 되지 않았나? 이제 좀 긍정적으로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이제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고 실제 이게 연기금의 매입으로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환율이 떨어지니까 이제 내수주 쪽으로 조금 네. 고개를 좀 돌릴 가능성 요거를 이제 제기를 한 건데 특히 이마트의 시가총액이 편의점은 BGF 리테일보다도 오히려 작은 예, 여러 가지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네, 순자산 가치 비율, 뭐 네. PBR도 0.1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수준이죠. 예. 예, 놀라운 수준입니다. 하여튼 자산 재평가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0.1배 수준인데 향후 주가 추이 턴어라운드를 했다 뭐 이런 증권사 리포트도 요즘에 네. 조금 나오긴 하더라고요. 상저하고의 실적을 띌 것이라는 예상이 많기는 합니다. 이마트 경우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기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조정 좀 전에 우리 뭐 건설주를 또 담았다. 요 얘기도 우리 신 기자가 꺼냈었는데 네. 구체적인 흐름 어떻습니까? 사실 이 국민연금의 움직임은 후행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8월의 동향이긴 합니다. 8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의 지분율 변동에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지분율 가장 많이 늘린 곳이 저희가 표로 정리를 한 게 있는데 GS건설입니다. 건설주를 지금 이제 전체 지분율이 10%가 넘어갑니다. 2.1%포인트 넘게 담았고요. 그리고 대웅제약 그리고 HD 현대산업개발 이렇게 쭉쭉 담고 있는데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것 중에 대림이죠. 예, DLENC 같은 이제 주택 사업 많이 했던 관련 건설주들에 대한 지분을 좀 늘렸고 그리고 반대로 도시정비 사업 요새 공급량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거 많이 했던 삼성물산은 조금 줄였다라는 점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일단 건설주 관련해서 역시나 똑같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을 국민연금이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또 원자재 가격이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고 주택 공급 늘리겠다고 한 이 정부 기조와 맞물려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 파는 곳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화장품주를 좀 줄였습니다. 국민연금이. 아모레와 LG생건이 2분기에 부진한 실적 보이니까 그동안의 주가 어떤 이제 차익 실현이라고 볼 수도 있고 향후에 어떤 불확실성을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화장품주는 좀 줄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민연금도 현재 하반기에 우리나라 대형주 코스피에 대한 걱정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 SK하이닉스 시총 10위권 내 대형주 그동안에 잘 나갔던 대형주 비중을 여기는 차익 실현이겠죠. 좀 덜어냈습니다. 국민연금이 세 종목의 비중을 줄인 거는 1년여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지금까지 신인기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